18화 줄거리. 딸 능옥을 그리워하던 진목공은 세상을 떠나고 조도는 어린 진영공을 망설였으나 결국 군위에 세운다. 성극은 5장수와 더불어 난을 일으키려다 죽고 초목왕은 주변 나라를 제압하고 송나라까지 그 아래로 복속하여 바야흐로 초나라는 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오랫동안 맹주로 군림하고 있는 진나라만은 어쩌지 못했다. 진나라를 떠난 사회와 그를 데려오기 위해 떠난 수여는 진우를 기만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후 두 나라의 평화를 간곡하게 편지로 전한 사회로 인해 진과 진 두 나라는 서로 화평하게 수십 년을 지낸다. 제나라에서는 제왕공의 아들 공자상인이 제소공의 아들 세자사를 죽이고 군위를 찬탈하여 제위공으로 오른다. 시해한 세자사의 모친 소희를 감금하자 그녀는 친정인 노나라에 구원을 요청하고 노나라가 주천자에게 이 일을 호소하자 분노한 제위공은 노나라를 정벌하려 하지만 조던휘하 연합군의 위세에 소희를 노나라로 돌려보내고 진나라에 많은 뇌물을 바치자 연합군은 각기 본국으로 돌아갔다. 노나라는 진나라가 제나라를 정벌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자 혹 후환이 있을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공자수를 제나라로 보내 많은 뇌물을 바치고 화친을 청했다. 송양공의 부인 왕이는 주양왕의 누이이며 송송공의 어머니이며 송소공의 조모였다. 송소공은 군위에 오르기 전부터 공자항, 공자공숙, 공자종이와 더불어 항상 함께 사냥을 다니며 친숙하게 지냈다. 송소공은 군위에 오른 뒤에도 이 세 사람의 말만 신임했다. 그는 육경에게 정사를 맡기지도 않았고 조모인 왕이에게 문안도 드리지 않았으며 일가 친척인 공족들을 등한시하고 정사에 태만한 채 연일들에 나가 사냥질만 일삼았다. 사마요예는 장차 송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을 짐작하고 자신의 벼슬을 공자항에게 양도했다. 또 사성벼슬에 있는 공자수도 장차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을 염려하고 나이가 많음을 핑계하여 사퇴했다. 이에 송소공은 공자수의 아들 탕희제에게 사성벼슬을 계승시켰다. 왕이는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음탕한 여자였다. 송소공의 서출 동생 공자포는 여자보다도 고운 인물이었다. 왕이는 은근히 공자포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어느 날 왕이는 공자포를 자기 방으로 청해 함께 술을 마셨다. 이윽고 크게 취한 왕이는 손잡버린 공자포에게 사통하자고 추태를 부리며 덤벼들었다. 이에 놀란 포는 빌다시피 거절한 다음 간신히 그 방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나 공자포를 사모하는 왕이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다. 급기야 왕이는 송소공을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공자포를 세우기로 작정했다. 한편 송소공은 송목공, 송양공의 후손과 친척들의 세력이 날로 강성해짐을 근심했다. 그래서 공자항 등과 의논하고 그들을 억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왕이는 송목공과 송양공 두 공족을 시켜 난을 일으켰다. 이윽고 그들은 송소공의 신복인 공자항과 공손종이를 조문 앞에서 찔러 죽였다. 이에 사성인 탕희제는 크게 겁을 먹고 노나라로 달아나 버렸다. 평소에 공자포는 대신들에게 정중히 대했었다. 그래서 공자포는 사람이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중간에 나서서 조종 대신들과 송목공, 송양공 두 공족을 화해시켰다. 또한 노나라로 달아난 탕희제를 불러들여 다시 사성벼슬에 있도록 했다. 공자포는 지난날 제나라 공자 상인이 자신의 재산을 모조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인심을 산 후 이윽고 군위를 찬탈했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하리라 결심하고 재산을 털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다. 송소공이 즉위한 지 7년째 되던 해 송나라는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 공자포는 자기 창고의 곡식을 모두 나눠주어 굶주린 백성을 구제했다. 또 노인을 공경하고 어진 사람 앞에서 겸양했다. 그는 7순이 넘은 노인에게 달마다 곡식과 비단과 좋은 음식을 보내주고 또 사람을 시켜 문안하고 위로했다. 한 가지라도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은 모두 자기 문화로 불러 극진히 대접했다.
또 매월 공경대부의 집으로 음식을 보내는 한편 친척 중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생기면 친소를 가리지 않고 형편이 닿는 대로 부조했다. 송소공 8년에 또다시 큰 흉년이 들었다. 이때 공자포의 곡식 창고는 텅 비어 있었다. 그러자 왕이는 공자포에게 궁중곡식을 내주어 그를 지지했다. 이에 송나라의 곳곳에서 소리 높여 공자포를 칭송했으며 나라한 모든 백성들은 그가 군위에 오르기를 열망했다. 공자포는 이 같은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어느 날 은밀히 왕위를 찾아갔다. 송소공을 죽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왕위가 대답한다. 군우가 얼마 후에 맹제로 사냥하러 간다고 하니 나는 그가 궁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공자수에게 국문을 닫아걸라고 하겠다. 그러니 너는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군우를 공격하여라. 공자포는 왕위와 더불어 계책을 세운 다음 궁을 나왔다. 사성 탕이제는 성품이 어질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래서 평소 공자포도 그를 존경했다. 탕이제는 왕위와 공자포 사이의 모략을 눈치챘다. 이에 탕이제가 송소공에게 간한다. 주공께서는 이번에 사냥하러 나가지 마십시오. 가셔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까 두렵나이다. 송소공이 대답한다. 누군가가 반역할 뜻이 있다면 내가 궁성에 있다 해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송소공은 비장하게 말하며 우사화원과 좌사공손우에게 부고에서 약간의 보물을 꺼내준 다음 궁을 굳게 지키라 당부했다. 그리고 자신은 나머지 보물을 수레에 가득 싣고서 맹제 땅으로 사냥을 떠났다. 때는 동짓달 보름이었다. 송소공이 궁 밖에 나가자마자 왕이는 화원과 공손우를 불러 궁중에 머물라고 명했다. 한편 공자수는 모든 궁문을 굳게 닫아 걸었다. 이와 동시에 사마화우는 공자포의 명령을 받고 모든 군사들에게 말한다. 왕위의 명으로 무도한 홍군을 없애고 덕 있는 공자포를 군위에 세우려고 한다. 너희들은 어찌 생각하느냐? 군사들이 일제히 대답한다. 공자포를 위해서라면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기꺼이 복종할 것입니다. 화우는 곧 군사들을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가서 송소공을 추격했다. 한편 송소공은 사냥을 하기 위해 맹제로 가는 도중에서 변란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탕이제는 송소공에게 속히 다른 나라로 몸을 피하라고 권했다. 송소공이 크게 한숨을 쉬며 대답한다. 조모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나라한 모든 사람들이 과인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어. 과인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민심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어. 만약 다른 나라로 달아나더라도 모든 나라 제후들이 달갑게 생각지 않을 것이요. 그런즉 죽더라도 이 나라 땅에서 죽겠소. 송소공은 수레에서 내려와 밥을 짓게 하고 시종자들을 배부르게 먹였다. 식사를 마친 다음 송소공은 모든 시종자들에게 가지고 온 보물을 나눠주며 각자 살 길을 찾아 달아나라고 분부했다. 이에 모든 시종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간곡히 청한다. 원컨대 주공께서는 속히 다른 나라로 피하십시오. 그 뒤를 추격하는 군사가 있다면 저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맞겠나이다. 송소공이 대답한다. 공연히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의미 없는 일은 없다. 나만 이곳에서 죽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니 너희들은 내 생각을 하지 마라. 이때 화우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뒤따라와서 송소공을 포위하고 왕위의 명을 전한다. 무도한 홍군만 죽이려는 것이니 다른 사람들은 안심하시오. 송소공이 좌우 사람들에게 어서 도망치라고 손을 휘두르자 그 시종자들 중에 달아난 자는 반이 약간 넘을 정도였다. 탕이제는 칼을 짚고 송소공 곁에 바짝 붙어 있었다. 화우가 탕이제에게 말한다. 왕위의 명이니 탕이제는 속히 궁으로 돌아가시오. 탕이제가 길이 탄식한다. 신하된 자로서 그 주공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달아난다면 비록 목숨은 부지하더라도 죽은 거나 진배 없소. 화우가 칼을 들고 송소공에게 덤벼들자 탕이제는 그 앞을 가로막고 대적했다. 그러자 군사들이 급히 달려들어 탕이제를 죽인 다음 송소공을 무참히 찔러 죽였다. 그때 달아나지 않고 송소공을 호위하고 있던 시종자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했다. 화우는 군사를 거두고 궁으로 돌아가서 왕위에게 송소공을 죽였다고 보고했다. 우사화원과 자사공손우가 왕위에게 말한다.
공자포는 후독한 분으로 널리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사오니 마땅히 군의를 계승케 하여야 하옵니다. 마침내 공자포가 군의에 오르니 그가 바로 송문공이다. 이날 새 군의에게 할애를 하고 집으로 돌아간 화오는 급살병으로 죽었다. 송문공은 탕희제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 그 아우 탕혜를 사마로 임명하여 죽은 화오의 자리를 메웠다. 그리고 공자수를 사성으로 임명하여 죽은 탕희제의 자리를 계승하게 했다. 한편 진나라 조도는 송나라에 변란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고 술림부를 장수로 삼아 모든 나라로 경문을 띄웠다. 그 내용은 송나라의 죄를 문책하자는 것이었다. 이윽고 술림부는 위, 진, 정 세 나라 군사와 연합하여 송나라로 쳐들어갔다. 이에 송나라 우사화원이 급히 진군을 영접하고 호소한다. 이번 변란은 모든 백성들이 공자포를 군위에 세우고자 열망한 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화원은 말을 마친 다음 황금과 비단이 가득 실린 여러 대의 수레를 술림부에게 바치는 한편 진군을 후히 대접하고 화친을 청했다. 술림부가 수레를 받으려 하자 정목공이 만류한다. 우리 세 나라가 군사를 일으켜 장군을 따라온 것은 멋대로 군우를 죽인 송나라의 죄를 문책하기 위해서였소. 만일 화친을 허락한다면 이는 난적의 뜻을 장려하는 것밖에 안 되오. 술림부가 대답한다. 제나라나 송나라나 모두 같은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미 제나라의 변란도 용서했거늘 어찌 송나라만 정벌해야 합니까? 게다가 모든 백성들이 열망하여 군위에 오른 것이라 하니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이윽고 술림부는 화원이 바치는 황금과 비단을 모두 받고 송문공의 군위까지 승인한 다음 돌아갔다. 정목공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한다. 진나라는 뇌물만 탐하며 그들의 폐업이란 유명무실한 것이다. 진나라는 다시 천하제후를 장악하여 백주가 되진 못할 것이다. 지금 초나라엔 왕이 새로 즉위하여 장차 큰 뜻을 품고 있으니 과인은 진나라 대신 초나라를 섬겨 장차 편안할 도리나 강구해야겠다. 이후 정목공은 초나라로 사람을 보내 다시 우호를 맺었다. 이처럼 변덕 많은 정나라에 대해 진나라도 더 이상 어쩌지 못했다. 한편 제2공 상인은 본시 성품이 간악하고 탐심이 많았다. 그는 부왕인 제왕공이 살아계실 때 대부 병원가 여기까지가 내 땅이니 저기까지가 내 땅이니 하고 시비한 일이 있었다. 그때 제왕공은 관중에게 두 사람의 주장을 판가름하게 했었다. 관중은 상인의 주장이 잘못이라 밝히고 병원에게 땅을 주라고 판정했다. 그때부터 앙심을 품어온 상인은 세자사를 죽이고 스스로 군위에 오르자 병씨 땅을 모조리 뺏었다. 또 그는 그 당시 관중의 판결에도 불만을 품어 관시 일족의 시급도 삭감했다. 이에 관시 일족은 제2공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초나라로 망명했다. 그 후 관중의 모든 자손들은 초나라에서 벼슬을 살게 되었다. 제2공은 병원의 땅을 모조리 빼앗고도 앙심이 풀리지 않았다. 이때 병원은 죽은 지 오랜 후로서 동교에 그 무덤이 있었다. 제2공은 사냥 간다는 핑계를 대고 병원의 무덤 앞을 지나면서 슬쩍 묻는다. 저것은 누구의 무덤이냐? 대부 병원의 무덤이옵니다. 그렇다면 속히 저 무덤을 파도록 하라. 이에 군사들이 무덤을 파고 병원의 시체를 끌어내자 제2공은 그 발을 잘랐다. 제2공이 자신을 수행하여 따라온 병원의 아들 병촉에게 묻는다. 그대의 아비는 발을 끊어야 마땅할 죄를 지었소. 그대는 과인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오. 신은 부친께서 생존해 계실 때 죽음을 면한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나이다. 그런데 이제 썩은 뼈를 끊었다 하여 신이 어찌 주공을 원망하겠나이까. 제2공은 병촉의 대답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경은 아비의 죄를 씻어준 효자요. 내 지난날 뺏은 땅을 경에게 다시 돌려주리이다. 신의 아비를 다시 묻어도 되겠나이까. 제2공은 고개를 끄덕여 허락했다. 그 후 제2공은 나라 안의 미색이란 미색은 모조리 궁으로 불러 연일 음탕한 생활을 즐겼다. 그러나 그는 만족할 줄 모르고 다시 음심을 품었다. 어느 날 제2공은 대부 염직의 부인이 천하절색이라는 말을 듣고 모든 신하를 소집하여 분부한다. 며칠 후면 금년도 저물어 가는구려. 모든 대부들은 정월 초하룻 날 부인을 동반하고 궁으로 들어와서 조례하시오. 정월 초하룻 날 염직은 부인과 함께 입궁했다.
제2공은 염직의 아내를 보고 그 미색에 반해 그녀를 궁중에 머물게 했다. 제2공이 염직에게 말한다. 궁중의 모든 사람이 경의 아내를 좋아하니 그대는 다시 장가를 들도록 하시오. 이에 염직은 분노했으나 감히 표현하지는 못했다. 제나라 서남분 밖에 신지라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다. 물이 깨끗하고 맑아 목욕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또 못 주위엔 대나무가 무성했다. 5월이 되자 제2공은 피서하러 신지로 떠나는데 병촉에게 수레를 몰게 하고 염직에게 자신을 수행하게 했다. 이에 우사화원이 곁에서 간한다. 주공께선 병촉의 아비 시체를 파내어 그 발을 잘랐으며 염직의 아내를 후궁으로 삼았나이다. 그러니 그 두 사람이 주공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나이까. 하온즉 주공은 그 두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다른 신하도 많은데 어찌하여 그 두 사람을 쓰시려 하십니까? 제2공이 대답한다. 그들은 과인을 원망할 사람이 아니오. 경은 과도히 우려하지 마시오. 이윽고 제2공은 병촉과 염직을 거느리고 수레를 몰아 신지에 도착했다. 제2공은 신지에서 목욕을 한 다음 술을 마시며 즐겼다. 술이 얼근하게 취하자 제2공은 시원한 대나무 밑에 수탑을 놓게 하고 그 위에 누웠다. 이때 병촉과 염직은 못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병촉은 속으로 제2공을 몹시 원망했다. 그래서 그는 기회만 닿는다면 제2공을 죽여 부친의 원수를 갚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감히 혼자서 거사할 수는 없었다. 그는 주공에게 아내를 뺏긴 염직도 속으로 원망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었다. 병촉은 문득 한 계책을 생각해내고 대나무 가지를 꺾어 앞에서 목욕하고 있는 염직의 머리를 때렸다. 염직이 돌아보며 마구 화를 낸다. 이게 무슨 버릇없는 짓이오. 병촉이 웃으며 대답한다. 부인을 뺏기고도 말 한마디 못한 주제에 대나무가지로 좀 맞았기로써니 어찌 그리 화를 내오. 부인을 뺏긴 것은 나의 수치라 하지만 부친의 시체가 형벌을 받은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오. 그대는 자식으로서 참지 못할 치욕을 당했으면서 그래 계집 뺏긴 나를 책망할 자격이 있소. 어찌 사람이 그리도 어리석소. 그제야 병촉이 진지하게 말한다. 내 그대에게 진심으로 할 말이 있었지만 그대가 만약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말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조심했을 뿐이오. 염직이 대답한다. 나도 사람인데 어찌 그 치욕을 잊을 수 있겠소.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신세가 한이구려. 병촉이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인다. 지금 그 무도한 홍군이 대취하여 잠들어 있는데 이곳엔 우리 두 사람뿐이오. 그러니 속히 이를 도모하여 하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염직이 대답한다. 그대가 일을 시작한다면 내 힘 닿는 데까지 돕겠소. 두 사람은 물에서 나와 급히 옷을 입고 대나무 숲속으로 갔다. 깊이 잠든 제2공의 코 고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병촉이 제2공을 지키고 서 있는 두 내시에게 말한다. 주공께서 잠을 깨시면 반드시 물을 찾을 것이니 너희들은 미리 물을 끓여 식혀두어라. 내시가 물을 끓이러 가자 염직은 제2공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나서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제2공의 목을 베었다. 제2공의 목은 곧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두 사람은 제2공의 시체를 대숲의 으슥한 곳에 숨겨두고 목만 신지 속으로 던졌다. 이리하여 제2공은 즉위한 지 불과 4년 만에 죽었다. 내시가 더운 물을 가지고 돌아오자 병촉이 말한다. 상인은 난을 일으켜 어린 주공을 시해하고 스스로 군위에 오른 놈이다. 우리는 무고하게 죽은 성군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상인을 죽였다. 공자원은 후덕하고 효성이 지극한 분이니 그분을 군위에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내시들은 그저 허리만 굽신거릴 뿐 아무 말도 못했다. 수레를 타고 성 안으로 돌아간 병촉과 염직은 주막으로 가서 술을 마시며 서로 축하했다. 한편 상경벼슬에 있는 고경과 국기부는 이 소식을 듣고 몹시 분개했다. 고경이 말한다. 그들의 죄를 밝혀 참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국기부가 반대한다. 우리는 주공을 시해하고 군위에 오른 사람을 문책하지 못했소.
우리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능히 성사시켰거늘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어 죽인단 말이오. 이때 병초 염직 두 사람은 주막에서 나와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하인을 시켜 큰 수레에 집안 살림을 모두 싣게 한 다음 식솔들을 거느리고 초나라로 떠났다. 한편 고경과 국기부는 문무백관과 의논하여 공자원을 군위에 세웠다. 그가 바로 채해공이다. 노문공은 노의공의 정실인 성강의 아들로 주양왕 26년에 즉위했다. 그 후 노문공은 제소공의 딸 강씨를 아내로 삼아 악가씨라는 두 아들을 두었다. 또 노문공의 애첩인 진나라 여자 경령의 몸에서도 아들 둘이 태어났다. 하나는 외라했으며 또 하나는 수킬이었다. 이 네 아들 중에 나이는 외가 가장 많았으나 아기 정실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세자로 책봉되었다. 이때 노나라는 노왕공의 후예로서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 사만이 모든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 사만의 하나인 맹손씨의 자손 공손호에겐 곡간안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 또 숙손씨의 자손 숙손자에겐 숙손팽생과 숙손득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 노문공은 숙손팽생을 세자에게 태부로 삼았다. 또 개손씨의 자손 개손무질에게는 개손행부라는 아들이 있었다. 또한 성군인 노장공의 서자로서 공자수가 있었다. 공자수는 동문 부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동문수라고 불렀다. 선군 노의공이 제위할 당시부터 그들 사마는 나라한 모든 실권을 잡고 있었다. 그래서 공손호와 동문수는 육촌 형제간이었으며 개손행부는 그들의 일당이었다. 그 후 공손호는 동문수에게 과오를 범해 타국에서 객사하고 말았다. 이에 맹손씨는 모든 실권을 잃고 중손씨, 숙손씨, 개손씨, 세 집안 후손들만이 노나라 정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본씨 공손호는 거나라 여자인 대기를 아내로 맞아 곡이란 아들을 두었다. 또 공손호는 그 처제인 성기와 사통하여 난을 낳았다. 그 후 대기가 병으로 죽자 위인이 음탕한 공손호는 거나라로 사람을 보내 셋째 처제인 기씨를 보내주면 죽은 큰언니 대신 정실로 삼겠다고 청했다. 그러나 거나라에선 둘째 딸 성기가 자식까지 낳고 사는 중이니 그녀를 정실로 삼으시오 하고 거절했다. 이에 공손호는 다시 거나라로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전했다. 나의 동생인 동문수가 아직 혼이 나지 않았으니 셋째 처제와 그를 맺어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제서야 거나라는 공손호의 새로운 제의를 수락했다. 때는 노문공 7년이었다. 공손호는 노문공의 명을 받들어 친선차 진나라로 가게 되었다. 그는 진나라에 도착하여 친선을 마친 다음 동문수와 혼이 나게 될 기씨를 영접해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거나라 언능 땅으로 갔다. 거나라에 당도한 공손호는 어느 날 우연히 셋째 처제인 기씨를 보게 되었다. 기씨는 참으로 젊고 아름다웠다. 며칠 후 공손호는 기씨를 데리고 거나라를 떠났다. 그들은 도중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다. 그날 밤 공손호는 몰래 기씨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 관계를 맺었다. 그 후 노나라에 돌아와서는 기씨를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 동문수는 자신과 혼이 날 여자를 가로챈 공손호의 금수만도 못한 행동에 크게 노하여 노문공에게 가서 군사를 달라고 청했다. 숙손팽생이 노문공에게 간한다. 동문수의 청을 허락하지 마옵소서. 나라 안에서 군사가 일어나는 것을 난이라 하고 나라 밖에서 군사가 쳐들어오는 것을 구라고 한다 하옵니다. 지금 요 행위도 구가 없는데 어찌 난을 일으킬 수 있사옵니까? 이에 노문공은 공손호를 불러 기씨를 거나라로 보내고 동문수와 화해하라고 타일렀다. 공손호는 별 도리 없이 노문공의 분부대로 시행했다. 그러나 한시도 기씨를 잊지 못했다. 그 다음에 주양왕이 서거하자 공손호는 노문공의 명을 받고 문상하기 위해 주나라로 떠났다. 그런데 공손호는 도중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기씨가 있는 거나라로 달아났다. 그러나 노문공은 공손호의 행동을 문책하지 않고 그 아들 맹손곡에게 조상제사를 받들게 했다. 얼마 후 공손호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져서 아들 곡에게 사람을 보냈다. 동문수에게 가서 내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고 간곡히 청하여라.
기별을 받은 맹손곡은 곧 숙부벌이 되는 동문수에게 가서 부친의 청을 전하며 부탁했다. 동문수가 말한다. 내 부친이 돌아오려면 반드시 내가 제시하는 3가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첫째, 고국에 돌아올지라도 궁중 출입을 삼가해야 하며, 둘째, 일체 정사에 간섭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 기씨와 함께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맹손곡은 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 동문수의 3가지 조건을 전했다. 공손호는 하루라도 빨리 귀국하고 싶은 욕심에 이 3가지 조건을 쾌히 승낙했다. 이리하여 공손호는 몇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과연 공손호는 3년 동안 일체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다시 기씨가 그리워져서 병이 날 지경이었다. 그런지 몇 달 후 공손호는 집안의 보물을 모두 가지고 다시 거나라로 달아났다. 맹손곡은 여자에게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아버지 때문에 무던히도 속을 썩이다가 그 이듬해에 병으로 죽었다. 이때 맹손공의 아들 맹손멸은 나이가 너무 어려 맹손곡의 아우 맹손난이 상경벼슬을 계승하게 되었다. 다시 몇 년이 더 흘러 거나라에선 기씨가 죽었다. 사랑하는 기씨가 죽자 공손호는 다시 고국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다. 공손호는 사람을 시켜 자신의 전 재산을 노문공과 동문수에게 바치고 아들 맹손난을 통해 귀국을 청했다. 이에 노문공은 공손호의 귀국을 허락했다. 그러나 공손호는 노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제나라에 당도하여 병이 나고 말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제나라 당부라는 곳에서 객사하고 말았다. 맹손난은 노문공의 허락을 받고 제나라로 갔다. 그는 부친인 공손호의 시체를 노나라로 운구해 와서 장사 지냈다. 그 후 맹손난은 자신을 죄인의 아들이라 자처하며 정사에 간섭하지 않고 조카 멸이 장성하기만을 기다리며 조상 제사를 받들었다. 이와 같은 연유로 맹손씨 일족은 권세를 잃게 되었다. 사만의 하나인 개손씨의 후손 개손행부는 덕있는 위인으로 동문수와 숙손팽생과 숙손득신에게 자신의 권세를 양보하고 늘 세자하게 태부로만 있었다. 결국 실권은 동문수와 숙손득신 2사람이 장악하고 있는 셈이었다. 한편 노문공의 애첩 경령은 자신의 아들 외가 세자로 책봉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은밀히 동문수에게 많은 뇌물을 주고 당부했다. 장차 내 아들 외가 이 나라 군위에 오르기만 하면 그대와 더불어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소. 이 말에 동문수는 은근히 공자외를 세자로 추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누구와 함께 의논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다. 세자악의 태부인 숙손팽생은 반드시 이 일에 반대할 것인즉 숙손득신과 함께 이 일을 추진하는 수밖에 없었다. 동문수는 숙손득신이 뇌물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그 탐심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동문수가 경영에게서 가끔씩 받는 뇌물을 숙손득신에게 나눠주며 말한다. 이것은 경영 부인께서 그대에게 전해주라고 내게 맡기신 것이요. 또 동문수는 공자외에게 간혹 숙손득신에게 가서 문안드리라고 시켰다. 이에 공자외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득신의 집에 가서 공손히 절하고 앞일에 대해 가르침을 달라고 청했다. 이 같은 정성에 어느덧 숙손득신도 마음이 움직여 공자외를 지지하게 되었다. 주광왕 4년 노문공은 즉위한 지 18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에 세자악이 상주가 되고 군위를 계승했다. 여러 나라 제후들이 보낸 문상객들이 속속 노나라에 당도했다. 이때 제나라에선 제2공이 대숲에서 잠을 자다가 피살당하고 제해공 원이 군위에 오른 지 얼마 후였다. 제해공도 사신을 보내 노문공의 죽음을 조상하게 했다. 동문수가 숙손득신에게 말한다. 우리나라와 제나라는 대대로 친분이 두터웠건만 공자상인이 군위에 오른 후부터 사이가 멀어졌소. 이제 공자원이 새로 즉위했건만 우리는 아직 사신을 보내 축하도 못했구려. 그런데 새로 군위에 오른 제해공이 사신을 보내 성군의 장례에 참석시키니 이는 우리나라와 다시 우호를 맺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요. 그러니 조금 시기가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제나라에 사람을 보내 제해공의 즉위를 축하하는 동시에 그것을 계기로 하여 공자외를 군위에 세우는데 그들의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숙손득신이 말한다.
그처럼 중대한 목적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보낼 순 없소. 그대가 나와 함께 제나라로 갑시다. 이리하여 동문수와 숙손득씨는 제나라를 향해 떠났다. 50. 도원강간. 제나라에 당도한 동문수와 숙손득씨는 제해공을 아련하고 그의 즉위를 축하하는 한편 이번 국상에 사신을 보내 조상한 것에 살해했다. 제해공은 잔치를 베풀어 동문수와 숙손득씨를 후히 대접했다. 연석에서 제해공이 묻는다. 세상에는 좋고 아름다운 글자가 무궁하거늘 새로 즉위하신 기국 군우는 어째서 아칼락이라 이름을 지었소? 동문수가 대답한다. 우리 주공께서 태어나셨을 때 성군께선 태사에게 점을 초보게 하셨나이다. 그 점괘에 이 아이는 반드시 그 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무참하게 죽을 것이며 군위에 오를 팔자가 아니다 라고 나왔사옵니다. 이에 성군께선 미리 액땜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악이라고 지으셨나이다. 그러나 성군께선 악보다는 서출장자인 외를 더 극진히 사랑하셨사옵니다. 공자외는 어질고 효성이 지극하며 대신들을 공경할 줄 아는 위인이옵니다. 그래서 우리 노나라 사람들은 모두 공자외를 주공으로 섬기고 싶어하나 불행히도 그는 적자가 아니라 서자입니다. 제해공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한다. 옛부터 장자에게 군위를 물려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오. 하물며 성군께서 그처럼 총애하신 아들이라면 더 망설일 것이 없잖소. 숙손득신이 대답한다. 우리 노나라에는 반드시 적자만 세자로 책봉될 수 있고 적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출장자가 군위를 계승한다는 관례가 있사옵니다. 그래서 성군도 상례를 준수하기 위해 장자인 외를 젖혀놓고 적자인 악을 세자로 책봉한 것이옵니다. 그러나 노나라 모든 백성들은 이 처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만약 군우께서 이 점을 유의하셔서 우리 노나라에 새로 어진 분을 군위에 세워주신다면 우리나라는 기국과 혼인을 맺고 해마다 조례를 드리겠나이다. 제해공이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두 대부가 국내에서 일을 추진한다면 과인이 힘껏 도우리이다. 이에 제해공과 동문수와 숙손득씨는 앞날을 위해 입술에 피를 바르고 굳게 맹세했다. 또한 그들은 공자외가 군위에 오르면 제해공의 딸을 국모로 맡겠다고 언약했다. 동문수와 숙손득씨는 제나라를 떠나 본국에 도착하자마자 개손행부를 찾아갔다. 앞서 폐업을 성취한 진나라는 점점 약화되고 지금은 제나라가 강성해지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제해공이 그 딸을 공자외에게 출가시키고 싶어하니 우리는 그 호의를 수락해야 합니다. 개손행부가 의아한 듯 반문한다. 새로 군위에 오른 주공은 바로 제후의 생질이오. 그런즉 제후가 그 딸을 생질인 주공께 출가시킨다면 모르지만 서자이며 아무 관계도 없는 공자외에게 출가시키려 한다니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구려. 동문수가 대답한다. 제후는 공자외가 후덕한 위인이라는 말을 듣고 사위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성군의 부인 강씨는 바로 제소궁의 따님이십니다. 지난날 제왕공이 죽은 이후로 그 아들들은 서로 군위를 계승하기 위해 원수간처럼 다퉜습니다. 그래서 제나라는 지금까지 사대를 내려오며 아우가 형을 죽이고 군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즉위한 제후도 그 형인 상인이 생존 시에 형님으로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대대로 제나라 군우들은 형제를 원수처럼 생각해왔는데 여자 형제쯤이야 무에 대수겠습니까? 그런즉 지금 제후도 우리 주공이 자기 생질이라고 남다르게 생각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손행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동문수와 숙손득신이 돌아가자 개손행부가 크게 탄식한다. 동문수가 흑심을 품고 있으니 장차 이 나라에 변란이 일어나겠구나. 개손행부는 군우의 스승인 숙손팽생을 찾아갔다. 동문수가 다른 공자를 내세워 군위를 찬탈할 뜻을 품고 있습니다. 군위가 이미 정해졌거늘 감히 누가 두 마음을 품겠소. 공연히 의심하지 마오. 이처럼 숙손팽생은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 후 동문수와 경영부인은 계책을 세우고 마국간의 장사들을 매복시켰다. 마국간 지기가 내궁으로 가서 경영부인에게 천연덕스럽게 고한다. 지금 말이 새끼를 낳았는데 아주 귀엽습니다.
경영은 웃으며 신군 악에게 두 형제를 거느리고 가서 망아지를 보고 오라고 권했다. 신군 악은 형제간의 우애를 보이기 위해 친동생 시와 서영인 외를 거느리고 마국간으로 갔다. 그들이 갓난 망아지를 보고 있을 때 이제껏 매복해 있던 장사들이 뛰어나와 몽둥이로 악의 머리를 쳐서 죽였다. 장사들은 다시 깜짝 놀라 달아나는 시를 뒤따라가서 죽여버렸다. 마국간 구석에 숨어있던 동문수가 나와서 장사들에게 지시한다. 태부인 팽생을 죽이지 않는 한 아직 안심할 수 없다. 너희들은 다시 매복해 있거라. 이때 경영의 명을 받은 내시 한 사람이 숙손팽생의 집으로 가서 즉시 입궁하라는 거짓 어명을 전했다. 이에 숙손팽생이 입궁할 준비를 하는데 그의 가신인 공연무인이 만류한다. 지금 다녀간 내시의 언동이 어쩐지 좀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게다가 요즘 동문수의 태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입궁하시면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궁으로 가지 마십시오. 숙손팽생이 대답한다. 군명으로 부르는데 내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어찌 거역하리요. 진정 주공께서 부르시는 것이라면 염려할 것이 없으나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게 죽는다면 무슨 명목이 섭니까? 그러나 숙손팽생은 끝내 공연무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수레에 올라 궁으로 갔다. 궁으로 들어간 숙손팽생이 내시에게 묻는다. 주공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느냐? 지금 마국간에서 갓난 망아지를 보고 계십니다. 내시는 숙손팽생을 마국간으로 안내했다. 매복해 있던 장사들이 다시 뛰어나와 마국간으로 들어서는 숙손팽생을 죽인 다음 말동 속에 그 시체를 묻었다. 그런 다음 경령은 강씨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 사람이 강씨에게 말한다. 주공과 공자씨가 미쳐 날뛰는 말에 채여 별세하셨습니다. 강씨는 두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통곡하며 마국간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두 시체는 이미 국문 밖으로 옮겨진 후였다. 개손행부는 이 소식을 듣고 동문수의 소행임을 짐작했으나 감히 입 밖으로 누설하지는 못했다. 그 후 개손행부가 동문수와 단둘이 만나 말한다. 그대는 몹쓸 짓을 했구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소. 동문수가 대답한다. 그 일은 경영 부인이 도모한 것으로 나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개손행부가 근심스레 말한다. 지금 천하제후들의 맹주로 자처하고 있는 지인이 이번 참사를 문책하기 위해 쳐들어온다면 그대는 어떻게 죄를 면할 생각이오? 동문수가 천연스레 대답한다. 일찍이 제나라 송나라 군우가 피살되었을 때 진나라는 뇌물을 받고 눈감아 주었습니다. 하온즉 그까진 일을 가지고 진나라가 우리를 정벌하진 않을 것이오. 잠시 후 개손행부는 동문수에게 청해 주공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는 거적을 젖히고 악의 시체를 쓰다듬으며 방송통곡했다. 동문수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한다. 대신으로서 당연히 장차 닥쳐올 대사를 논하지 않고 어찌 아녀자처럼 울기만 하는 것이오. 개손행부는 그제서야 통곡을 멈췄다. 이때 숙손득신이 와서 자신의 형인 팽생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동문수는 모른다고 시침을 뗐다. 숙손득신이 미소 지으며 말한다. 나의 형님은 평소 충신이 되는 것을 소원했으니 죽어서 그 뜻을 이룬 것이오. 또 그대와 나는 처음부터 함께 이 일을 도모했거늘 어찌 이제 와서 속이려 하오. 그제서야 동무는 숙손팽생의 시체가 있는 곳을 가르쳐주고 함께 궁으로 들어갔다. 동문수가 문무백관을 소집하여 말한다. 지금 가장 급한 일은 군의를 다시 정하는 것이오. 공자외는 현덕할 뿐만 아니라 장자이니 마땅히 그분을 군의에 세워야 하오. 백관들은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허리를 굽신거리며 찬동했다. 이리하여 공자외가 군의에 오르니 그가 바로 노성공이다. 문무백관은 노성공에게 조화를 드렸다. 그 후 숙손득신은 말동 속에서 그의 형인 숙손팽생의 시체를 끌어내 장사지냈다. 이때 정실부인 강씨는 두 아들이 피살되고 또 동문수가 선동하여 공자외를 즉위시켰다는 말을 듣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그녀는 몇 번이나 까무라쳤다가 깨어났다. 동문수가 노성공에게 아첨한다. 주공께서 군위에 오르셨으니 어머니의 격도 높여드림이 마땅하옵니다.
이리하여 경령이 성군의 정실로 승격되자 모든 신하가 치하했다. 본시 정실이었던 강씨는 내궁에 있는 것이 불안했다. 그녀는 눈물로 나날을 보내다가 이윽고 친정인 제나라로 떠나리라 결심하고 좌우에 명하여 수레와 시종들을 준비하게 했다. 동문수는 이 소문을 듣고 강씨에게 사람을 보내 만류한다. 신군이 비록 부인의 소생은 아닙니다만 부인께선 정모이십니다. 신군께서 앞으로 정성껏 봉양하실 텐데 어찌하여 제나라로 가시려 합니까? 강씨는 동문수가 보낸 사람을 크게 책망한다. 너는 속히 가서 동문수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역신수야, 우리 모자가 너에게 못할 짓을 한 것이 무엇이냐? 내 지금 거짓으로 나를 떠나지 못하게 말리지만 귀신은 모두 알고 있어서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강씨는 경영도 상견하지 않고 국문을 나와 수레를 타고 떠났다. 강씨가 거리를 지나면서 큰 소리로 통곡한다. 하늘이여, 하늘이여, 내 두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죽었습니까? 또 이 몸에게 무슨 죄가 있기에 이리도 팔자가 기고합니까? 역신수야, 너는 악하고 악한 마귀로다. 내 놈이 적자를 죽이고 서자를 세워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볼 것이다. 노나라 백성들아, 이제 그대들과는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가면 다시는 노나라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강씨의 탄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슬퍼했다. 이날 거리의 모든 상점들은 문을 닫고 파시했다. 이후 노나라 백성들은 강씨를 일컬어 슬플 애자를 넣어 애강이라고도 했고 제나라로 떠났다 하여 출강이라고도 했다. 이윽고 강씨는 제나라에 당도했다. 이때 제소공의 부인은 아직 생존해 있었다. 그들 모녀는 서로 부둥켜 안고 크게 통곡했다. 강씨는 모친과 함께 날마다 오라버니인 제해공에게 노나라를 정벌하여 억울하게 죽은 두 아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이미 노나라 동문수와 짜고 새로 군위에 오른 공자외와 자신의 딸을 혼인시키기로 언약한 제해공이 강씨의 청을 허락할 리가 없었다. 제해공은 연일 모친과 누이 동생이 찾아와서 울며 졸라대자 짜증이 났다. 그래서 그는 따로 집을 짓게 하고 그들 모녀를 그곳으로 나가서 살게 했다. 결국 강씨는 가슴에 한을 품은 채 박복한 일생을 그 집에서 마쳤다. 한편 경영부인의 소생이며 노송공의 동생인 공자수킬은 매우 충직한 위인이었다. 그는 형인 노송공이 동문수의 힘을 빌어 군의를 찬탈한 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새로 즉위한 노송공에게 조화도 드리지 않았다. 노성공은 아우 수킬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려고 사람을 보내 입궁하라고 했다. 그러나 수킬은 굳이 사양했다. 어느 날 친구 한 사람이 수킬에게 형님인 주공이 부르는데도 입궁하지 않는 까닭을 물었다. 공자 수킬이 대답한다. 나라고 어찌 부귀를 싫어하겠소. 그러나 내가 입궁하여 전상에 앉아있는 형님을 보면 억울하게 맞아 죽은 동생 아기 생각날 것이오. 그래서 차마 입궁할 수가 없었소. 그대가 형님의 소행을 그르게 생각한다면 차라리 다른 나라로 떠나시구려. 그럴 수도 없소. 형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거늘 내가 어찌 형님을 버리겠소. 얼마 후 노성공은 사람을 보내 동생 수킬의 안부를 묻고 많은 곡식과 비단을 하사했다. 공자 수킬이 심부름을 온 사람에게 정중히 거절한다. 내 다행히 춥지 않고 굶주리지 않거늘 어찌 나라의 재산을 축낼 수 있겠소. 그러니 이 물건을 도로 가지고 돌아가시오. 심부름 온 자가 다시 권한다. 주공께서 만일 받지 않고 거절한다면 몇 번이고 군명이라 하며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자 수킬은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는다. 내 양식이 떨어지고 헐벗게 되면 그때 자진해서 청하겠소. 그러나 지금은 받을 수 없소. 친구가 와서 공자 수킬에게 말한다. 그대는 벼슬을 거절한 것만으로도 이미 그 뜻을 충분히 알린 셈이오. 그대가 빈곤하게 사는 걸 주공께서 아시고 아침 저녁으로 밥이나 굶지 말라고 곡식과 비단을 하사하셨거늘 그것마저 물리치다니 너무 심한 것 같소. 공자 수킬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심부름 온 사람은 궁으로 돌아가서 노송공에게 공자 수킬이 굳이 사양하여 물건을 다시 가져왔다고 고했다. 노송공이 탄식한다.
본시부터 빈곤했던 내 아우가 지금 어찌 살아가는지 모르겠구나. 어느 날 밤에 노송공의 명을 받은 한 신하가 공자 수킬의 오두막집으로 가서 집안 동정을 살폈다. 공자 수킬은 등불 아래서 밤새도록 집신을 삼고 있었다. 동이 트자 공자 수킬은 그 집신을 시장에 내다 팔아 그 돈으로 아침 식사거리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신하는 궁으로 돌아와서 노송공에게 이 사실을 고했다. 노송공이 감탄한다. 내 아우는 지난날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캐어 먹던 백이와 숙제처럼 청렴한 인물이로다. 다시는 아우의 그 뜻을 방해하지 않으리라. 그 후 공자 수킬은 노송공 말년에 별세했다. 그는 죽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형님에게서 도움을 받은 일이 없었다. 또한 생전에 한 번도 형님의 잘잘못에 대해 논한 일이 없었다. 노나라 백성들은 공자 수킬의 높은 절개를 굳고 칭송했다. 그 후 노송공 초년에 공자 수킬의 아들 공손 영제가 대부로 임명됐다. 숙노, 숙궁, 숙첩, 수강, 수계 등 숙시 일파는 모두 공자 수킬의 후손들이다. 이야기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주광왕 5년은 바로 노송공 원년이었다. 정월 초하른 날 모든 신하들은 노송공에게 새해 조화를 드렸다. 조화를 마친 다음 동문수가 노송공에게 아랜다. 아직까지 내전이 비어 있사옵니다. 지난날 신이 제나라에 갔을 때 제후와 주공의 혼사에 대해 언약한 바가 있사옵니다. 하오니 주공께선 주저 마시고 제후의 딸을 맞아오십시오. 노송공이 고개를 끄덕이며 묻는다. 그럼 누가 제나라로 가서 이 일을 성사시키고 오겠소? 동문수가 대답한다. 이번에도 신이 다녀오겠나이다. 이리하여 동문수는 다시 제나라로 가서 노송공 대신 정식으로 총원하고 납패했다. 동문수는 정월에 노나라에 당도하여 2월에 제나라의 딸을 모시고 본국에 도착했다. 동문수가 노송공에게 은밀히 간한다. 이제 주공께선 제후와 장인 사이간이 되었으나 앞으로 두 나라 사이가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예측할 수 없나이다. 대체로 한 나라에 큰 사건이 있고 군우가 바뀌는 경우 신군은 회명에 한 번 정도는 참석해야만 다른 모든 제후들과 동등한 입장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집니다. 지난날 신은 제후와 함께 입술에 피를 바르고 우리 노나라는 해마다 제나라에 조례를 드릴 테니 공자외가 군위에 오른 후에도 잘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다짐까지 받아두었나이다. 그러니 주공께선 제나라로 많은 뇌물을 보내고 우선 제후와 둘이서나마 회견을 청하십시오. 제후는 뇌물을 받고 주공의 청을 쾌히 허락할 것이옵니다. 그러면 회를 개최하여 서로 만나 겸손히 제후를 섬겨 두 나라 사이의 우호를 돈독히 하는 것이옵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공의 군의가 태산같이 안정될 것이옵니다. 노송공은 동문수의 말을 쫓아 개손행부를 제나라로 보냈다. 제나라에 당도한 개손행부가 제해공에게 이번 혼사를 살해한 다음 아랜다. 우리 주공께서는 군우의 은총으로 종묘를 지키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항상 황공하게 생각하고 있나이다. 지금 우리 주공께서는 모든 나라 제후의 열에 한 번도 참석한 일이 없는 것을 몹시 부끄러워하시나이다. 만약 군우께서 이 점을 동정하사 우리 주공과의 회견을 허락하신다면 더 이상 은덕은 없을 것이옵니다. 일찍이 진문공이 우리나라 성군께 하사하신 제서 땅을 군우께 바치겠사오니 투박하다 책망 마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제해공은 크게 기뻐하며 5월 평주 땅에서 만날 것을 허락했다. 어느덧 5월이 되자 노성공과 제해공은 평주 땅에서 상견했다. 그들은 먼저 사위와 장인의 예로 인사를 나누고 다시 군으로서의 인사를 나눴다. 노성공을 수행하고 온 동문서가 제서 땅문서를 바치자 제해공은 사양하지 않고 받았다. 이윽고 회견이 끝나자 노성공은 제해공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고 노나라를 향해 떠났다. 이후 노나라는 제나라로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 문안드리고 충성껏 섬겼다. 제해공은 만년에 이르러 그동안 자신에게 바친 노송공의 충성과 효성을 기특히 여겨 지난날 받았던 제서 땅을 다시 돌려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날의 일이다. 초장왕 연은 군위에 오른 지 3년이 지났건만 한 번도 신하에게 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고 노상 사냥만을 일삼았다. 궁중에 있을 때는 밤낮 없이 여러 부인과 더불어 술을 마시며 즐겼다.
초장왕은 사람을 시켜 조문 밖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내걸게 했다. 누구를 막론하고 과인에게 간하는 자는 참할 것이다. 어느 날 대부 신무회가 궁으로 들어가니 초장왕은 오른팔로 정의를 안고 왼팔로 채의를 아는 채 악공들이 연주하는 종과 북 사이에 앉아 있었다. 대부는 술을 마시러 왔소, 음악을 들으러 왔소, 아니면 과인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소. 신은 술을 마시거나 음악을 듣기 위해 온 것은 아니옵니다. 단지 며칠 전 신이 교회로 나갔다가 어떤 사람에게 이상한 말을 들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해석할 수가 없어 대왕께 여쭤보기 위해 입궁한 것이옵니다. 초장왕이 말한다. 대간절 어떤 말이기에 그 뜻을 모르겠다는 거요. 대부가 모르겠다면 과인인들 어찌 알 수 있겠소. 그러나 한번 드러나 봅시다. 신무의가 말한다. 온몸이 오색 깃털로 덮인 큰 새가 있는데 그 새가 초나라 높은 언덕에 앉은 지 3년이 지났다 하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새가 나는 것을 본 사람도 없고 또 우는 것을 들은 사람도 없다 하옵니다. 그 새가 무슨 새인지 아시겠나이까? 신무외에 풍자하는 말뜻을 알아차린 초장왕이 웃으며 대답한다. 과인은 그 새를 알 것 같소. 그 새는 매우 비범한 새요. 그 새가 3년 동안 한 번도 날지 않았다 하니 일단 날아오르면 하늘을 꿰뚫을 것이며 또 일단 울기만 하면 필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요. 그대는 그때를 기다리도록 하오. 이에 신무회는 제배하고 물러나왔다. 그 후 며칠이 지났으나 초장왕은 여전히 주색과 음악으로 나날을 보냈다. 이번에는 대부 소종이 궁으로 들어가 초장왕을 아련하고 대성통곡했다. 초장왕이 묻는다. 그대는 무슨 일로 그리도 서럽게 통곡하오? 소종이 대답한다. 신은 이제 죽은 몸이며 장차 초나라는 망할 것이옵니다. 그래서 통곡하나이다. 초장왕이 다시 묻는다. 그대가 어째서 죽는다는 말이며 또 이 나라가 왜 망한단 말이오? 신이 간하면 왕께선 반드시 듣지 않으시고 신을 죽일 것이옵니다. 신이 죽으면 이 나라 안에 다시 간할 신하가 없나이다. 그러면 대왕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실 것이며 나라 정치는 풍지박산이 날 것이옵니다. 나라가 그 지경에 이르면 망하는 것은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나이다. 초장왕이 크게 노하여 추상같이 호령한다. 과인은 간하는 자는 반드시 참하겠다는 영을 내렸소. 그대는 그 사실을 번연히 알면서 이제 과인을 간하려 하니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구려. 소종이 말한다. 신이 아무리 어리석다 하더라도 왕처럼 어리석지는 않사옵니다. 초장왕이 더욱 크게 노하여 소리친다. 어째서 과인이 그대보다 더 어리석단 말이오. 대왕은 만승을 거느리는 지체 높은 어른이시며 천리국토에서 조세를 받으시며 강한 군사를 거느리고 계십니다. 천하의 제후들도 대왕의 이와 같은 위엄을 두려워하여 끊임없이 공물을 바치고 있사옵니다. 이는 만세의 이익이옵니다. 그러나 지금 대왕께서는 주색과 음악에 빠져 나라 정치를 등한시하고 어진 선비들을 멀리하고 계십니다. 장차 바깥 큰 나라는 우리나라로 쳐들어올 것이며 작은 나라들은 우리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난을 일으킬 것이옵니다. 한때의 즐거움은 바로 눈앞에 있으나 머지않아 불행이 닥쳐올 것이옵니다. 한때의 쾌락에 눈이 멀어 만세의 이익을 버리니 이보다 더한 어리석음이 어디 있나이까. 신의 어리석음은 이 몸 하나 죽이는데 불과하옵니다. 그러나 신은 대왕의 손에 죽임을 당함으로써 후세 사람들에게 용봉과 비강 같은 충신이라고 칭송받을 것이옵니다. 하온즉 결국 신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왕의 어리석음은 실로 염려스럽사옵니다. 장차 대왕은 한낱 필부의 마음도 얻지 못할 것이옵니다. 신은 이제 드릴 말씀이 없나이다. 원컨대 대왕은 허리에 차고 있는 그 칼을 신에게 주시옵소서. 신은 이 자리에서 그 칼로 자결하여 대왕의 명령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지는지 널리 알리겠나이다. 초장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한다. 대부는 진정하시오. 대부의 말은 실로 충언이오. 과인이 어찌 그대의 말을 불청하겠소. 단지 때를 기다렸을 뿐이오. 그 후 초장왕은 일체 음악을 금하고 정의와 체녀를 멀리했다. 그리고 번의를 정실로 삼아 내궁의 재반사를 일임했다. 초장왕이 말한다.
과인이 사냥 나갈 때마다 번이는 말렸고 사냥에서 잡아온 짐승을 일체 입에 대지 않았다. 이처럼 번이의 성품이 현덕하니 능히 과인을 내조할 것이다. 다시 초장왕은 영윤 투월초의 권력을 줄여 위가, 반개, 굴탕 등에게 나눠 맡겼다. 그리고 아침 일찍 조례를 열어 법을 펴고 영을 내렸다. 초장왕은 정나라 공자 귀생에게 군사를 주어 송나라를 정벌하게 했다. 이리하여 그들은 대극에서 송군을 무찔러 송나라 우사 화원을 사로잡아 왔다. 또한 초장왕은 위가에게 명하여 정나라를 구원하게 했다. 이에 위가는 군사를 거느리고 북림으로 가서 진나라 군사와 싸워 적군 장수 해양을 사로잡아 가지고 돌아왔다. 그 이듬해 초장왕은 사로잡아온 장수들을 각기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이로부터 초나라는 날로 강성해졌으며 초장왕은 천하패권을 잡아 백업을 성취하리라 결심했다. 한편 이제까지 맹주로 자처하던 진나라의 상경 조도는 초나라가 날로 강성해지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진나라와 동맹을 맺어 초나라의 세력을 견제하리라 생각했다. 조천이 조돈에게 계책을 말한다. 진나라의 속국 중에 숭나라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진나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니 군대를 편성하여 숭나라를 치면 반드시 진나라가 구원병을 보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못 이기는 채 진나라와 강화하면 인신까지 쓰면서 그들과 친분을 맺을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조도는 즉시 조천의 계책을 진영공에게 고했다. 그리고 조천을 장수로 삼아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가서 숭나라를 공격하게 했다. 이때 조삭이 그 부친 조돈에게 말한다. 우리나라와 진나라는 오래전부터 원수처럼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나라의 속국인 숭나라를 공격한다면 그들은 더욱 분노할 뿐 결코 강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돈이 대답한다. 내 이미 허락했으니 너는 간섭하지 말라. 조삭은 화가 나서 자신의 생각을 한골에게 말했다. 한골이 냉소지으며 조삭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인다. 그대의 부친께서 숭나라를 치는 것은 조천에게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조씨 집안의 권세를 튼튼히 하려는 것이지 진나라와 화친하려는 뜻은 아니오. 이에 조삭은 말없이 돌아갔다. 한편 진나라는 진군이 숭나라를 공격한다는 기별을 받고도 구원병을 보내지 않았다. 그 대신 급히 군사를 일으켜 진나라로 쳐들어가서 초 땅을 포위했다. 조천은 숭나라를 공격하다가 이 소식을 들었다. 그는 급히 군사를 돌려 초 땅으로 가자 진군도 회군하고 말았다. 결국 일은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조도는 조천이 공을 세웠다고 내세우며 그를 군부에 참석시켰다. 그 후 유병이 병사하자 이윽고 조천이 그 후임이 되었다. 이때 진영공은 장성하여 어른티가 났다. 그는 자랄수록 점점 음탕하고 포악해져서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바치게 하여 그 돈으로 새로 궁시를 짓고 놀기를 일삼았다. 진영공의 신인과 총애를 한 몸에 받는 대부가 있었다. 그는 바로 도격의 아들이며 도안이의 손자인 도안가였다. 도안가는 아첨에 능한 위인이어서 진영공은 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었다. 진영공은 도안가에게 강주성 안에 커다란 화원을 만들게 했다. 도안가는 기이한 화초와 이상한 수목을 널리 구해 커다란 화원을 완성시켰다. 봄이 되어 그 화원에 심어놓은 복숭아꽃이 만발하자 마치 동산 전체가 비단을 수놓은 듯 아름다웠다. 그래서 그 동산을 도원이라고 불렀다. 그 도원에 3층 고대를 쌓고 그 중문에 강소루라는 누각을 세웠다. 대들보와 붉은 칠을 한 기둥에 조각을 새기고 사방을 붉은빛 난간과 굽은 복도로 둘렀다. 누대 난간에 기대 서면 시정이 한눈에 굽어 보였다. 진영공은 도원을 한번 둘러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는 때를 가리지 않고 강소루에 올라가서 탕궁으로 새를 쏘기도 하고 도안가와 술래기도 하면서 즐겼다. 어느 날 진영공은 광대를 불러 대위에서 갖가지 제주를 부리게 했다. 백성들은 이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 새까맣게 모여들었다. 진영공이 도안가에게 말한다. 탕궁으로 새를 쏘는 것보다 사람을 쏘는 것이 더 흥미로울 것이요. 경은 과인과 내기를 하는 것이 어떻소?
사람을 쏘아 눈을 맞히면 이긴 것이며 어깨나 팔을 맞히면 비긴 것이며 만약 한 군데도 맞히지 못하면 큰 잔으로 벌주를 마시는 것이요. 진영공은 탕궁을 들고 오른쪽에 서고 도안가는 왼쪽에 섰다. 그들은 대위에서 소리를 지르며 바깥에 모여 서 있는 백성들을 향해 탄알을 쏘았다. 탄알은 유성처럼 날아 두 백성을 맞췄다. 깜짝 놀란 백성들이 어지러이 달아나자 진영공은 크게 노하여 수행한 좌우 궁수들에게 탄알을 쏘게 했다. 백성들은 궁수들이 일제히 쏘아대는 탄알을 미처 피할 틈이 없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탄알을 맞아 머리가 깨지고 이마가 터지고 눈알이 빠지고 이빨이 부러졌다.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는 차마 귀로 들을 수 없을 정도였고 서로 밀치며 달아나는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진영공은 대위에서 생지옥 같은 이 광경을 굽어보다가 탕궁을 내던지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과인이 이곳에서 여러 번 놀았지만 오늘처럼 즐겁기는 처음이다. 도안가는 간사하게 웃으며 허리를 굽신거렸다. 그 후 대위에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 앞을 지나가던 백성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이때 주나라 사람이 진용공에게 사나운 개 한 마리를 진상했다. 그 개의 이름은 영호로서 키가 3척이나 되고 온몸에 덮인 털이 숯불처럼 붉었다. 또 그 개는 매우 영리해서 무엇이고 시키기만 하면 그대로 했다. 진용공은 자신을 보자 하는 좌우신하가 혹 잘못을 저지르면 영호를 불러 물게 했다. 영호는 사람에게 덤벼들어 한 번 물면 그 사람이 죽기 전에는 놓지 않았다. 진영공은 한 종놈을 두어 영호의 시중을 들게 했다. 그 개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고기만 해도 여러 근이었다. 영호는 그 종놈이 시키는 대로 곧잘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종놈을 오노라고 불렀다. 오노는 중대부와 맞먹는 국록을 받았다. 진영공은 외전에서 조례하는 것을 폐지했다. 그래서 모든 대부들은 군우를 아련하기 위해 내전으로 들어가야 했다. 진영공은 내전에서 조례를 마친 뒤 날마다 놀이를 즐기기 위해 밖으로 행차했다. 그때마다 오노는 맹견을 끌고 그 행차의 뒤를 따랐다. 이때 진나라의 통치를 받던 여러 나라들이 배반하기 시작했다. 진문공이 성취한 백업이 여지없이 허물어지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원성도 드높아졌다. 그래서 조돈 등 여러 대부들이 진용공에게 누차 정사에 힘쓰라고 간했으나 도무지 소용이 없었다. 진영공은 이러한 간언을 불청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간하는 신하들을 미워하고 의심했다. 어느 날 내전에서 조례를 마치고 모든 대부들도 각기 돌아간 뒤였다. 조돈과 사회 두 사람만이 친문에 남아 나랏일을 의논했다. 그들이 진영공을 원망하며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고 있을 때 내궁에서 두 내시가 중롱을 메고 나왔다. 조돈과 사회가 서로 쳐다보며 말한다. 저 같은 중롱이 궁중 안에 있었다니 괴이한 일이요.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요. 그들은 내시를 불러 중롱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냐고 물었다. 두 내시가 대답한다.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릴 수 없으니 정 궁금하시다면 상국께서 친히 보십시오. 조돈과 사회는 이 말에 부쩍 의심이 생겨 그 중롱을 좌우로 흔들어 보았다. 갑자기 중롱 속에서 사람의 한쪽 팔이 삐져나왔다. 두 대부는 급히 중롱의 뚜껑을 열어본즉 전신이 토막난 시체가 들어있었다. 조돈이 크게 놀라 그 사연을 묻자 내시들은 굳게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조돈이 노기를 띠고 꾸짖는다. 너희들이 끝까지 말을 안 한다면 차명시킬 것이다. 이 말에 내시들은 크게 겁을 먹고 말한다. 이것은 제부의 시체입니다. 주공께서 갑자기 곰의 발바닥을 쪄서 술상을 차리라고 재촉하시는 바람에 제부는 허둥지둥 음식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주공께서 잡숴보시더니 곰의 발바닥이 덜 익어 먹을 수 없다고 화를 내시며 구리막대기로 제부를 쳐 죽였습니다. 주공께서는 그래도 분을 참지 못해 이렇게 제부의 시체를 토막내고 들판에 내다버리고 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정해진 시각 안에 돌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조돈은 두 내시에게 중농을 메고 가라고 허락했다. 조돈이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사회를 쳐다보며 말한다. 주공이 이렇듯 무도하여 인명을 초계처럼 알고 있으니 나라가 망하는 것은 조속간의 일이오. 우리 함께 가서 지성껏 간하는 것이 어떻겠소? 사회가 대답한다.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간했다가 듣지 않는다면 다시 연이어 간할 사람이 없소. 내가 먼저 들어가서 간할 테니 만약 주공께서 듣지 않으시면 그때 그대가 들어가도록 하오. 이때 진영공은 아직 중당에 있었다. 사회는 그 길로 중당에 들어갔다. 진영공은 사회를 보고 그가 간하로 들어온 것을 직감했다. 진영공이 사회에게 자리를 권한 다음 말한다. 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과인은 이미 과실을 깨달았으니 고칠 것이오. 사회가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어떤 사람에게도 과실은 있는 법이옵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능히 고치신다면 이는 이 나라 사직에 복이 옵니다. 신등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겠나이다. 사회는 즉시 궁에서 나와 조돈에게 진영공의 말을 전했다. 조돈이 말한다. 주공께서 진정 과실을 뉘우쳤다면 조만간 태도가 달라질 것이오. 이튿날 아침 진영공은 내시에게 조례를 폐한다고 전언하게 하고 입궁한 대신들을 그냥 돌려보냈다. 그런 다음 진영공은 도원으로 행차할 준비를 하라고 분부했다. 이 소식을 들은 조돈이 한탄한다. 이 같은 분부를 내리는 사람이 어찌 뉘우쳤다 하리요. 내 오늘은 기필코 간하리라. 조돈은 즉시 도원 앞으로 가서 진영공이 도착할 때를 기다렸다. 이윽고 진영공이 나타나자 조돈은 얼른 앞에 나아가 공손히 절했다. 진영공이 눈을 크게 뜨고 묻는다. 과인은 경을 부른 일이 없는데 어째서 왔소? 조돈이 머리를 조아리고 재배하며 간한다. 죽음을 무릅쓰고 아랠 말씀이 있어 왔나이다. 신이 들은즉 어질고 덕 있는 임금은 낙으로 만백성을 즐겁게 해주고 무도한 임금은 낙으로 자기 자신만 즐긴다고 하옵니다. 대저 궁녀들과 간신배들과 함께 사냥을 즐기는 것은 한 개인의 즐거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명을 살상하면서까지 즐기지는 않사옵니다. 지금 주공께서는 개를 풀어 사람을 물게 하고 백성을 겨냥하여 탄화를 쏘고 제부의 시체를 토막내사옵니다. 덕 있는 임금은 이 같은 짓을 하지 않사옵니다. 가장 귀중하다는 사람의 목숨을 어찌 함부로 뺏을 수 있습니까? 안에선 백성들의 원성이 드높고 밖에선 모든 나라 제후들이 우리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있나이다. 지난날 폭군 거란과 주왕이 망하던 그 당시의 환란이 바로 주공에게 닥치는 것이옵니다. 신이 지금 간하지 않는다면 다시 간할 사람이 없나이다. 신은 도저히 나라와 사직이 멸망하는 것을 방관할 수만은 없어 이처럼 직관하고 있나이다. 주공께서는 즉시 어가를 돌려 궁으로 돌아가사 지난날의 잘못을 고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다시 안정을 되찾는다면 신은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나이다. 진영공이 소매로 얼굴을 가리며 말한다. 경은 이만 물러가시오. 내 오늘만 이곳에서 즐기고 궁으로 돌아가서는 경의 말대로 하겠소. 조돈은 몸으로 어가를 막아 진영공이 도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도안가가 옆에서 말한다. 상궁이 이처럼 간하는 것은 신하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이미 주공께서 이곳까지 행차하셨는데 어찌 그냥 돌아가시겠소. 백성들의 웃음거리가 될까 두렵소이다. 만약 상궁께서 나라에 관한 일로 주공과 상의하고 싶다면 오늘은 이만 물러갔다가 내일 아침 일찍 조당으로 나오시는 것이 어떻겠소. 진영공이 말한다. 내일 아침에 경을 부를 것이니 안심하고 물러가시오. 조돈은 마지못해 몸을 비켜 어가를 화원으로 들여보냈다. 그리고 분연히 도안가를 노려보며 탄식한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저런 무리 때문이다. 도원에서 도안가는 진영공을 모시고 놀이를 즐기다가 문득 탄식한다. 이처럼 즐기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진영공이 묻는다. 대부는 어찌 함부로 그런 말을 하오. 내일부터는 조상국이 주공을 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을 것이옵니다. 내 일찍이 신하가 임금을 부린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 늙은 놈이 과인을 심히 귀찮게 하는데 죽여버릴 좋은 계책이 없겠소. 신이 아는 사람 중에 서예란 자가 있사옵니다. 그 집안이 몹시 빈궁하여 신은 항상 그 자에게 양식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는 신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면 죽음도 서슴지 않을 위인이옵니다. 만약 그 자에게 조상국을 죽이게 하면 앞으로 주공께선 마음대로 즐길 수 있을 것이옵니다. 이에 진영공은 이 일을 기필코 성사시키라고 당부했다. 그날 밤 도안가는 은밀히 서예를 불러들여 술과 음식을 실컷 대접한 다음 분부한다. 지금 조돈이 주공을 속이고 정권을 독차지하고 있네. 그래서 주공께서 은밀히 그를 죽이라고 명을 내리셨네. 그대는 조상국 집 앞에 매복해 있다가 그가 입궁하기 위해 나오거든 찔러 죽이도록 하게. 이에 서예는 비수를 가슴에 감추고 조부 근처에 매복했다. 이윽고 오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나자 서예는 조부문 앞으로 갔다. 이때 조부의 대문과 중문은 활짝 열려 있었으며 그 문 앞엔 수레와 말이 행차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문득 앞을 보니 당상에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서예는 나는 듯이 중문으로 뛰어들어가 어두운 곳에 숨어 자세히 안을 살펴보았다. 한 관원이 의관을 정제하고 단정히 당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바로 상국 조돈으로 미처 동이 트기 전에 조종에 들어갈 준비를 마치고 시간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서예가 다시 대문 밖으로 뛰어나와 길이 탄식한다. 나라를 위해 저처럼 애쓰시는 분을 죽인다면 충이라 할 수 없으며 군명을 시행하지 않으면 신이라 할 수 없다. 충성하지 않고 신용이 없다면 장부로서 어찌 천지간에 용납될 수 있으랴. 서예가 대문 밖에서 큰 소리로 외친다. 나는 서예라는 사람으로 군명을 받들어 조상국을 죽이러 온 자객이다. 그러나 차마 충신을 죽일 수는 없도다. 혹 뒤에 상국을 노리는 자객이 올지 모르니 각별히 조심하시오. 이윽고 서예는 문 앞에 서 있는 커다란 회나무에 스스로 머리를 짓지어 죽었다. 죽은 서예를 보고 깜짝 놀란 문지기가 조돈에게 이 사실을 고하자 차우인 제미명이 말한다. 상국께선 오늘 입궁하지 마십시오. 무슨 변을 당할지 두렵습니다. 조돈이 대답한다. 주공께서 오늘 일찍 나를 만나겠다고 하셨소. 그런데 내가 만약 입궁하지 않는다면 예가 아니오. 살고 죽는 곳은 하늘에 달렸거늘 내 무엇을 두려워하겠소. 조돈은 다시 집안 사람들에게 분부하여 서예를 나무 밑에 감회장하게 했다. 마침내 조돈은 수레를 타고 입궁하여 진용공에게 절했다. 이에 진용공은 도안가를 돌아보며 나직하게 어찌하여 조돈을 죽이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도안가가 대답한다. 서예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 자세한 것은 모르겠으나 들리는 말에 의하면 회나무에 머리를 찧어 죽었다고 하옵니다. 신도 무슨 용문인지 모르겠나이다. 조례가 파한 후 진용공이 다시 도안가에게 의논한다. 일이 실패했으니 장차 어찌하면 좋겠소.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조돈을 죽일 수 있는 계책이 있나이다. 어서 그 계책을 말해보시오. 주공께서는 내일 벽 뒤에 장사들을 매복시킨 다음 조돈을 청해 술을 대접하십시오. 예법대로 술을 석 잔 하사하신 후 조돈에게 차고 있는 칼을 보여달라고 청하십시오. 조돈은 반드시 주공께 칼을 보여드릴 것이옵니다. 그때 신이 옆에서 조돈이 주공 앞에서 칼을 뽑았다. 그때 신이 옆에서 조돈이 주공 앞에서 칼을 뽑았다. 걔 아무도 없느냐 하고 소리 지르면 이것을 신호로 매복해 있던 장사들이 일제히 나와서 조돈을 참하는 것이옵니다. 이렇게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조돈이 죽을 짓을 한 것으로 생각할 뿐 주공께서 대신을 죽였다고는 못할 것이옵니다. 참으로 묘한 계책이요. 그대의 계책대로 시행하리이다. 이튿날 조례가 파한 뒤 진용공이 조돈에게 말한다. 그대의 충간으로 가인은 모든 신하들과 더욱 친밀하게 되었소. 약간의 음식을 마련하여 그대를 위로할까 하오. 이에 조돈은 도안가의 안내를 받아 내궁으로 갔다. 차후 제미명이 조돈의 뒤를 따라 내궁으로 들어가며 층계를 밟으려 하자 도안가가 큰 소리로 꾸짖는다.
주공께서 상국과 술을 즐기려 하시는데 어찌 그대가 당상에 오르려는 것이오. 이에 제미명은 다시 당하로 내려가 시립했다. 조도는 제배하고 진용공 오른쪽에 앉았다. 도안가는 진용공을 모시고 왼쪽에 앉았다. 주한상이 들어오고 술이 몇 순배 돌았을 때 진용공이 조돈에게 말한다. 그대가 차고 있는 칼이 매우 좋다고 들었는데 어디 한번 구경이나 시켜주구려. 조돈은 진용공의 음흉한 속셈은 짐작도 못하고 순순히 허리에 찬 칼을 뽑으려고 했다. 이때 당하에 서 있던 제미명이 큰 소리로 외친다. 신하로서 어찌 주공 앞에서 칼을 뽑으려 하십니까? 이 말에 조돈은 크게 깨닫는 바가 있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제미명은 분연히 당위로 뛰어올라가 조돈을 부축하여 층계를 내려왔다. 도안가는 급히 온호에게 개를 풀어 자줏빛 저고리를 입은 사람을 물라고 호령했다. 이에 맹견 영호가 비호처럼 달려나와 조돈에게 달려들었다. 본시 제미명은 천근을 거뜬히 들어올리는 장사였다. 그는 달려드는 맹견을 주먹으로 후려갈기고 다시 그 목을 비틀었다. 영호는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에 진영공은 크게 노하여 매복해 있던 장수들에게 속히 조돈을 공격하라고 명했다. 제미명은 자신의 몸으로 장사들을 막으며 급히 조돈에게 말했다.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십시오. 조돈은 내국문 밖으로 달아났다. 제미명은 내국문을 가로막고 장사들과 싸웠으나 혼자 힘으로 그 많은 장수를 물리칠 수는 없었다. 결국 제미명은 용맹스레 싸우다 무수한 상처를 입고 죽었다. 한편 내궁을 벗어난 조돈이 급히 달아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뒤따라와서 소매를 잡으며 말한다. 상국께선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돈이 묻는다. 그대는 누구요? 상국은 지난날 허기가 져서 뽕나무 밑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바로 그 영첩입니다. 5년 전이었다. 그때 조돈은 구원산에서 사냥하고 돌아오다가 커다란 뽕나무 밑에서 잠시 쉰 일이 있었다. 그 뽕나무 그늘에 한 사람이 누워 있었다. 조돈은 혹 자신을 죽이려는 자객이 아닌가 하여 사람을 시켜 이름을 물어보게 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허기가 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대답했다. 소인은 영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3년 동안 위나라에 가서 유학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노자도 떨어지고 음식도 얻어먹지 못해 사흘간이나 굶었습니다. 조돈은 측은한 생각이 들어 영첩에게 밥과 말린 고기를 주었다. 영첩은 보찜에서 조그만 광주리를 꺼내 받은 음식의 반을 그 속에 집어넣고 나머지 반만 먹었다. 조돈이 묻는다. 시장할 텐데 왜 다 먹지 않고 광주리에 덜어놓는 것이오? 저의 늙은 어머님께서 서문 부근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외지로 떠난 지 너무 오래되어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집까지는 몇 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다행히도 어머니께서 생존해 계신다면 대인께서 주신 이 음식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효자로다. 조돈은 영첩의 효심에 감동하여 자루 속의 음식과 고기를 모두 주었다. 영첩은 그 음식을 받고 조돈에게 배사하고 길을 떠났다. 지금도 강주에는 포반판이란 곳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이름이다. 그 후 영첩은 나라벼슬에 응모하여 공도로 있다가 이번에 진용공이 매복시킨 장사들 틈에 끼게 되었다. 그는 지난날의 은혜를 갚기 위해 조돈을 뒤따라온 것이었다. 이때 조돈의 종인들은 내궁에 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달아나 버렸다. 영첩은 조돈을 업고 황급히 조문 밖으로 나갔다. 제미명을 죽인 장사들은 무리를 지어 조돈의 뒤를 추격했다. 조돈의 아들 조삭은 도망온 종인들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고 부친을 구하기 위해 집안 장정을 모조리 일으켰다. 그는 급히 궁으로 가는 도중에 부친을 업고 달려오는 영첩을 만났다. 조삭은 부친을 부축하여 급히 수레에 태웠다. 조돈은 수레에 올라 영첩을 찾았으나 그는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조돈의 뒤를 쫓던 장정들은 그 무리가 많은 것을 보고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다. 조돈이 조삭에게 말한다.
지금 내가 집으로 돌아갈 입장이 못 된다. 이대로 책나라나 진나라로 달아나 이 몸 하나 의탁할 곳을 정해야겠다. 이에 조돈 부자는 수레를 타고 서문을 빠져나가 서쪽 길로 급히 달려갔다. 50일 동호직필. 진영공은 조돈을 살해하려다가 비록 뜻을 이루지는 못했으나 그가 강성을 떠난 것만으로도 속이 후련했다. 진영공은 여전히 궁중 곤속들을 거느리고 도원으로 가 밤낮 없이 유흥으로 나날을 보내며 궁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한편 조천은 서교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다가 숙부인 조돈과 조삭을 만났다. 그들은 수레를 타고 도망오는 길이었다. 조천이 어자에게 수레를 멈추게 하고 묻는다. 숙부께서는 이렇듯 급히 어디를 가십니까? 조돈은 그동안의 일을 대충 설명했다. 조돈의 이야기를 들은 조천이 말한다. 숙부께서는 국경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며칠 안에 도성 소식을 알려드릴 테니 그때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시 의논합시다. 조돈이 대답한다.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내 말대로 잠시 수양산에 들어가 은신해 있도록 하겠다. 너는 매사를 삼가고 조심해서 더 이상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조천은 조돈 부자와 작별하고 강성으로 돌아갔다. 도원으로 간 조천이 진영공을 아련하고 사죄한다. 신은 조씨 집안의 사람으로서 죄인의 친척이 되고 말았사옵니다. 황공하여 앞으로는 감히 주공을 곁에서 모실 수 없나이다. 청컨대 주공께선 신의 직을 박탈해 주십시오. 진영공이 조천의 말을 고지 듣고 위로한다. 조돈은 과인을 누차 속여왔다. 그래서 과인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은 이 일에 아무 상관이 없으니 안심하고 과인을 보좌하며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라. 조천이 사은하고 다시 아랜다. 신이 듣건대 임금으로서의 가장 귀중한 것은 인생의 색성을 마음껏 누리는 즐거움에 있다고 하옵니다. 비록 주공께서는 모든 악기를 두루 갖추셨다 하나 내궁이 비어있으니 무슨 낙이 있다 하겠사옵니까? 일찍이 제왕공께서도 내궁의 궁녀를 가득히 두고 거느렸사오며 정실 외에도 부인과 다를 바 없는 여인을 6명이나 두었나이다. 또한 백업을 성취하신 성군 진문공께서도 망명 중에 계실 때 온갖 고초를 겪으시면서도 도초에서 여러 여자를 얻으셨고 마침내 귀국하실 때는 모두 데리고 오시기까지 하셨사옵니다. 더욱이 60이 넘으신 뒤에도 여전히 많은 여자를 두고 즐기셨사옵니다. 이는 신보다도 주공께서 더 잘 아시는 일이옵니다. 그런데 지금 주공께서는 높은 누대와 넓은 화원을 두고 계시면서도 어찌하여 여자들을 뽑아 방을 채우지 않으시며 악사들을 시켜 춤과 노래를 가르치려 하지 않으시옵니까? 진영공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경의 말이 과인의 뜻과 같다. 지금 즉시 나라 안에 아름다운 여자들을 두루 뽑도록 하겠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맡아 함이 좋겠는가? 이런 일은 대부 도안가가 적임이옵니다. 진영공이 도안가에게 분부한다. 이 일은 대부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라. 성왕과 지방할 것 없이 자색이 뛰어나고 출가하지 않은 20세 미만의 여자라면 모두 강가에 등록하게 하고 그 중에서 뽑되 한 달 안에 경과를 보고하라. 조천이 우선 도안가를 진영공 곁에서 떼어놓은 다음 다시 아랜다. 도원은 주공께서 주야로 즐거움을 보시는 별궁인데 호위군대가 너무 미약하옵니다. 신이 거느리는 군사 중에서 날쌔고 용맹한 자 200명을 뽑아 경호하게 할까 하옵니다. 진영공은 그 자리에서 이를 허락했다. 조초는 즉시 군영으로 돌아가서 군사 200명을 뽑았다. 선발된 군사들이 조촌에게 묻는다. 저희는 장차 어디로 파견되는 것입니까? 주공은 백성들의 살아가는 형편은 돌보지 않고 도원에서 종일토록 행락만을 일삼고 계신다. 주공께서는 나에게 군사를 뽑아 밤낮으로 도원을 지키게 하라고 명하셨다. 너희들도 처자가 있을 터인데 이번에 가면 찬바람에 이슬을 맞으며 밤새워 도원을 지켜야 할 것이다. 또 너희들이 언제 집으로 돌아가게 될지, 언제까지 수직을 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선발된 군사들이 불평한다.
이렇게 무도한 군주는 어찌하여 빨리 죽지도 않는가. 만일 조상국만 계셨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조천이 말한다. 내가 한 가지 너희들과 의논할 것이 있는데 들어주겠느냐. 모든 군사가 일제히 대답한다. 장군께서 저희들의 괴로움을 구제해 주신다면 이는 죽은 목숨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과 진배 없는 일입니다. 조천이 슬며시 그들을 선동한다. 도원은 궁중에 비해 그리 깊지 않다. 너희들은 오늘 밤 이경이 되면 도원 안으로 쳐들어와서 내가 소매를 휘두르면 그것을 신호로 알고 주공을 죽이도록 하라. 그런 뒤 나는 조상국을 영접해 와서 새로 군의를 정할 것이다. 군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한다. 참으로 좋은 계책입니다. 조천은 그들에게 술과 음식을 배불리 대접한 다음 200명의 군사를 도원 밖에 늘어세우고 수직을 서게 했다. 조천은 도원에 들어가 진영공에게 이를 알렸다. 이에 진영공은 높은 누대에 올라가 바깥에서 정연하게 파수를 보고 있는 군사들을 굽어보고 크게 흡족해하며 조천에게 분부한다. 오늘 밤에는 경도 주연에 참석해서 과인과 더불어 즐기도록 하라. 이윽고 그날 밤 술잔치가 벌어지고 바야흐로 이경이 되었다. 그때 바깥에서 돌연 요란한 함성이 일어났다. 진영공이 깜짝 놀라 조천에게 묻는다. 저게 무슨 소린가? 수직군사들이 밤길 다니는 사람들을 쫓아버리는 소리인 듯 하옵니다. 주공께서는 안심하고 계시옵소서. 신이 확인해보고 오겠나이다. 조천이 등불을 들고 누대 아래로 내려서니 200명의 군사들은 벌써 문을 부수고 들어와 있었다. 조천은 두 팔을 번쩍 들어 일단 그들을 막는 채 하더니 다시 그들을 거느리고 누대 앞으로 갔다. 조천이 혼자 누대 위로 올라가 진영공에게 아랜다. 군사들이 주공께서 주연 베푸신 것을 알고 밤참을 하사하시기를 바라고 있사옵니다. 별다른 뜻은 없나이다. 진영공이 내시를 불러 군사들에게 술과 고기를 나눠주라고 분부했다. 진영공은 자리에서 일어나 난간에 기대어 군사들에게 음식 나눠주는 것을 구경했다. 조천이 진영공 뒤에 서서 군사들을 향해 말한다. 주공께서 너희들을 친히 진율하신 것이니 사양치 말고 먹도록 하라. 그리고는 팔을 들어 소매를 휘둘렀다. 그러자 군사들은 이것을 신호로 하여 일제히 누각 위로 뛰어올랐다. 진용공이 당황하여 조천으로 하여금 군사들을 물러가게 하라고 소리쳤다. 조천이 태연히 말한다. 군사들은 주공에게 조상국을 다시 불러들이라고 소청하는 것이옵니다. 그러나 진영공은 미처 대답할 사이도 없이 달려든 군사들의 창에 찔려 고꾸라졌다. 진영공을 모시고 있던 좌우 사람들은 크게 놀라 뿔뿔이 흩어졌다. 조천이 군사들 앞에 나서서 외친다. 무도한 주공은 이제 죽었다. 너희들은 함부로 인명을 해치지 말라. 너희들은 나와 함께 조상국을 모시러 가자. 진영공은 그동안 폭정을 일삼아 인심을 잃고 사람을 함부로 죽였기 때문에 가까이 모시던 사람들도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라 늘 떨고만 있던 중이었다. 그래서 군사들이 진영공을 죽일 때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압정에 시달려 왔고 원한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진영공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도리어 통쾌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조천을 시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7년 전에 해성이 북두를 침범했을 때 한 점쟁이가 점을 치고 나서 한 말이 있었다. 제, 송, 진 세 나라 군우는 장차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반드시 변란을 맞아 죽을 것이다. 이제야 그 점쟁이의 말이 들어맞은 셈이 되었다. 이때 도안가는 성 밖으로 나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처녀들을 골라내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진영공이 살해됐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다. 조천이 한 짓이로구나. 그러나 그는 감히 입 밖에 내어 말하지 못하고 남몰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한편 사회는 진영공이 죽었다는 기별을 듣고 즉시 도원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사방은 고요할 뿐 사람 그림자 하나 볼 수 없었다. 사회는 조천이 조상국을 영접하러 간 것으로 짐작하고 도원문을 닫아 걸고 기다렸다. 이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돈이 당도하여 도원으로 들어가자
문무백관이 다 모였다. 조돈이 진영공의 시체 앞에 엎드려 방송대곡을 하니 그 애달픈 소리가 도원 밖까지 들렸다.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은 이렇게 수군댔다. 조상국의 충성이 저렇듯 지극하거늘 주공이 무도하여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이다. 조돈은 진영공의 시신을 거두어 고곡 땅에 장사 지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군신들을 불러 모아 새로운 군의를 정하기 위해 의논했다. 진영공에겐 아들이 없었던 것이다. 조돈이 여러 대신들에게 말한다. 성군 진문공께서는 아드님이 한 분 계시오.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태몽을 꽂는데 꿈에 신인이 한 사람 나타나서 아기의 볼기에 검은칠을 하였다 하오. 그래서 이름을 흑둔이라고 지었다는 바로 그 어른이오. 지금 흑둔은 주왕실에서 벼슬을 살고 계시는데 학렬로나 나이로 보아서 그분이 제일 연장자이시니 내 생각으로는 그분을 군의에 세웠으면 좋겠소. 어찌들 생각하시오? 모든 대신은 조돈의 말에 찬성했다. 조돈은 조촌이 주공을 살해했다는 죄명을 씻어주고 싶어 조촌으로 하여금 주나라에 가서 공자 흑둔을 맞아오게 했다. 흑둔이 돌아와서 진나라 군의에 오르니 그가 곧 진성공이다. 진성공은 나라의 모든 일을 조돈에게 일임하였다. 그리고 자기 딸 장희를 조촌에게 출가시켰다. 어느 날 조촌이 숙부인 조돈에게 청한다. 도안가는 전 주공의 비위나 맞추면서 우리 조씨 일가를 원수로 대한 사람입니다. 송군이 도원에서 살해된 뒤로는 더욱 앙심을 품고 있을 것인즉 그 자를 없애버리지 않고서는 우리 조씨 일족이 마음을 놓고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조돈이 좋은 말로 타이른다. 남이 너를 해하지 않는데 내가 도리어 남을 해하려 했어야 되겠느냐. 우리 조씨 일족이 다 귀하고 세도를 누리고 있는데 굳이 남과 원수를 맺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마땅히 화목해야 할 것이다. 조촌은 숙부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거두었다. 한편 도안가 역시 모든 일에 조심하고 조씨 일족을 잘 섬김으로써 그들의 미움을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했다.